오늘 저희 YTN이 특종 보도한 미국 육군성의 지침, 이번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지침인데요. 사드는 패트리엇 미사일과 함께 배치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다라는 내용의 문건을 저희 YTN이 오늘 특종 입수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사드와 패트리엇이 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러면 어디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 자 그리고 조금 전 소개해드린 F-22 랩터라는 것은 어떤 무기이고 어떤 정도의 압박을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인지 듣기 위해서 전문가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박사님 우선 사드하고요, 패트리엇 미사일하고요,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도 사실 대부분 모르시죠. 이게 별 큰 관심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사드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언론에서도 얘기가 됐지만은 고도 150km, 40km까지, 그러니까 하층 단계, 즉 탄도미사일 탄두가 떨어지는 지점부터 이제 요격을 시작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2번 정도 요격이 가능한데요. 반면에 이제 패트리어트는 이제 특정 지점을 이제 방어하는 그런 대공 미사일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비행기도 요격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군 기지 같이 그러한 중요 군사 시설 인근에 이제 배치되어 있다가 만약 사드가 요격에 실패했을 경우에 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축구의 골키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격을 수행을 해서 총 3차례에 걸쳐 요격하는 거죠. 예, 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고도랑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사드가 최상층부에서 2번 정도 이제 요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격한 후에 레이더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판명을 하게 됩니다. 요격이 됐나 안 된다 확인한 다음에 재차 이제 다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박사님. 그러면 북한 노동하고 스커드 미사일이요, 날아올 때 고도가 150km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까? 뭐 미사일의 종류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사실 이제 낙하하는 단계에서는 그 150km 고도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고도에서 이제 사드가 먼저 요격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더 높이 올라갔다가 낙하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사드는 이 포물선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때문에 그 고도 안에만 있다라면은 충분히 요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먼저 사드가 요격을 하고 만약에 실패하면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팩3, 패트리어트 같은 말이죠. 팩3하고 패트리어트. 패트리어트의 최신형이죠, 팩3가. 이 팩3가 그 다음에 100km 정도에서인가요? 요격하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패트리어트에는 2가지 종류의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제 뭐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팩3 미사일이 있고요. 팩2 미사일이 있는데 이 2가지 다 이제 탄도 미사일 요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팩3 미사일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핵탄두라든가 화학 탄두를 장착한 그런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좀 최적화되어 있다는데 그게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제 팩2 미사일이 요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팩3 미사일이 또 재차. 그 고도가 어느 정도죠? 고도가 한 2~30km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 2~30km 정도 고도에서 패트리엇이, 그러니까 사드가 만약에 실패하면 패트리엇이 그 다음에 골키퍼로 이제 골을 막는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군요. 자, 이거는 어떤 입니까? 지금 이게 패트리어트를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지점을 방어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팩2, 팩3 미사일을 이제 혼합 운용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라크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2개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이제 이라크의 그런 탄도 미사일들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패트리엇이 팩3입니까, 팩2입니까? 지금 한미 양국군 다 패트리어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2개 다 이제 시스템 자체는 팩3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공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팩3 미사일은 이제 2020년 정도에 이제 도입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팩3 미사일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미 육군성의 문건을 오늘 저희 YTN이 입수한 문건을 보니까 패트리엇과 사드는 함께 배치되어 있는 것이 효과가 최적화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데 그 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시죠. 쉽게 설명드려서 이겁니다. 다층 방어를 해야 됩니다. 이제 미사일이 예를 들어 탄도 미사일이 뭐 여러 발이 갑자기 이제 떨어진다 그러면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것을 다 막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패트리어트는 골키퍼처럼 마지막에 이제 요격을 하게 되고. 근데 그게 꼭 같은 지점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국방부에서 설명했지만 레이더를 기준으로 이제 사드 포대가 부채꼴 모양으로 있으면은 그 지역 안에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들이 또 전개가 돼 있어서 일종의 이제 두 겹의 방어망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예, 다른 나라들도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곳에 다 그런 식으로 함께 배치되어 있는 모양이죠. 아직은 이제 사드가 그 미 본토 외에 괌에 이제 항해 포대가 전개가 되어 있는데요. 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괌에도 이제 패트리어트 포대가 사드 밑에 이제 배치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북한이 만약에 괌을 공격한다 그랬을 경우 일단 1차적으로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유격하고 만약 실패했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패트리어트가 다시 유격을 하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에는 지금 패트리엇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공개도 있나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 보안에 속하는 사항인데요. 네, 그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예, 일반적으로 이제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네. 수원과 오산 이 그쪽에 두 개 이제 포대 정도가 두 개 대대 정도가 이제 배치가 돼 있고요. 일단은 이제 거기를 이제 기지로 해서 유사시에 이제 북한이 만약에 탄도미사일 발사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전개를 하게 됩니다. 흩어져서 이제 하는데 이제 주 기지는 수원과 오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 공군 같은 경우에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여러 군사 중요 시설에 또 패트리어트가 이제 또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거기서 유추해 본다면 그 사드도 그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사드 배치에 관해서 이제 군사적인 환경을 고려했을 때 크게 네 가지가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사드 배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드 레이더가 북한의 그런 탄도미사일 작전구역. 그래서 며칠 전에 나왔죠. 이제 스쿼드하고 노동 이런 작전구역들, 그다음에 부대들 이제 위치가 나왔는데 그런 곳에 이제 볼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패트리어트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다층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리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유사시에 이제 북한이 막 장사정포로 사드 레이더를 공격했을 경우에는 예.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제 먹통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둬야 되고 또한 이제 사드 같은 경우에 넓은 지역을 이제 방어해야 되는 그런 예. 탄도탄 요격 체계입니다. 따라서 이제 군사 중요 시설, 예를 들어 공군기지라든가 군사령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유추해 봤을 때는 예. 아무래도 수도권이나 아니면 중부권 정도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명이 됩니다. 수도권은 장사정포의 사정권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충청도 쪽에 가까운 지역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예.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거기서 북한 그 미사일 기지는 관측할 수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 사실 이제 뭐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내용인데 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산악 지형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이 사드에다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환경적 요소를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북한의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아니면은 탄도 미사일 위협을 감시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방부도 그 높은 지대가 될 것 같다라고 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어느 정도 높은 지역이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수도권에 그런 그 마땅한 적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뭐 수도권도 하나의 후보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중부권. 사실 이건 사실 뭐 환경 조사라든가 아니면 현장 실사를 통해서 이제 한미 양국이 이제 그것을 판단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고지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사드 레이더는 이 위를 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라오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야 되기 때문에 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고지대에 있는 것이 레이더의 효율성 면에서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 텍사스나 괌도 그 고지대에 있나요? 그쪽은 사실 산악 지형이 없기 때문에 고지대가 없으니까 평지에서 사실 운용을 하고요. 특히 이제 괌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바다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이제 고려해서 적절한 지점에 이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기왕 고지대가 있다면 고지대에 있는 것이 좋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드 레이더가 평지에 배치될 경우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예. 자, 그래서 사드가 배치된다고 하니까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선 걱정되는 것이 레이더의 전자파가 유해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 유해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됐고 어떤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사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군에서 주는 자료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소동이라고 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생긴 이유가 사실 그 사드에 들어가는 레이더는 이제 종말 단계의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이 전방 전개 레이더와 달리 각도가 사실 90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 좀 더? 그러니까 레이더가 이 빔을 방사하는 구역이
지금은 이제 130도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사실 전방 전개 레이더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빔이 이제 퍼져 나가는 구역이 좀 넓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 사드 종말 단계에 있는 이 종말 단계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90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30도와는 또 방사되는 구역 차이가 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탐지할 수 있는 거리 자체가 전방 전개 레이더는 뭐 2,000km까지 최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사드 같은 경우는 뭐 최소 600km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파 영향도 너무 이렇게 속단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그 미 육군의 자료가 있더군요. 그 위험 반경 사드 레이더에 대한 위험 반경 자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m까지는 사람 출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2.4km까지는 반경이 항공기 각종 장비의 작동 배치 금지, 3.6km까지는 허가받지 않은 인원은 출입 차단, 5.5km까지는 폭발 위험이 있는 장비와 전투기 조정 정비 인원의 출입 통제. 그러니까 5.5km를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그 해가 없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이 약간 요 그림에도 사실 문제가 있는데 저건 이제 전방 전개 레이더를 이제 기준으로 한 겁니다. 아까 130도 말씀하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도가 지금 130도로 정도로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지금 사드에 사용되는 종말 단계 레이더는 90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럼 달라집니까 저 거리도? 그렇죠. 이제 이 폭이 잘 달라지기 때문에 이 킬로미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면적이 달라진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종말 단계 레이더 그 모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자꾸 이 사드 전자파 논란이 불거지는 것도 그러한 정보의 일종의 그런 오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 위험 반경 밖은 그 전혀 유해하지 않다라는 것은 입증된 것인가요, 과학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우리 군도 사실 그런 사드 레이더와 같은 그런 탄도탄을 감시한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운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전자파 논란이 나온 적은 없고요. 아주 이제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비슷한 있고. 레이더입니까? 더 강력한 거 아닙니까, 사드가?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출력면에서 좀 차이는 있지만은 지금 종말 단계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것과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F-22 랩터가 이제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F-22 랩터가 어떤 정도 위력이 있고 북한에 어떤 압박이 되는 것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제가 이제 모형으로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 F-22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좀 모양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비행기와 달리. 그러네요. 이제 반사각이 정렬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여기 이제 또 레이더를 흡수하는 그런 재료들을 이제 바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 상에서 사실상 새 한 마리 정도의 크기로 나오기 때문에 잘 잡히지 않는 것이죠.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레이더는 새는 무시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스텔스 전투기가 만약에 북한 영공에 침투하면은 알 수 있을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뭘 바르는군요. 여기다 레이더를 그래서 피할 수 이제 있도록. 이 도료를 발라서 레이더를 또 최소화하고 설계부터 레이더파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 미국만 가지고 있는 전투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한 180여 대 정도만 있는데 뭐 수출도 한번 고려했었지만은 일단은 가격 자체가 너무 비쌌고 그다음에 이러한 전투기 수출했을 때 이 전투기 가진 나라는 그 지역에서 사실상 최고의 군사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이제 수출은 이제 중단된 상황이고 또 생산 자체도 사실 끝났습니다. 가격이 얼마길래?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사실 뭐 F-15K 한 뭐 서너 배 이상 되는 그런 고가의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F-15K는 얼마입니까? F-15K가 한 제가 정확하게 가격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가의 전투기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 전투기가 북한 상공으로 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무방비로 침투될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큰 압박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참수작전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부대 훈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수부대가 F-22가 같이 합동으로 만약에 작전하게 되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치명타가 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회 해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